안녕하세요, 블랙사입니다. 데드캣 바운스, 고양이가 떨어져 죽을 때 한번 튀어오른다는 말인데요. 자, 하락장 속에서 일시적인 반등을 나타낼 때 쓰이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자, 미국 증시가 이틀 연속 급등을 보이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죠. 과연 데드캣 바운스, 즉 하락장 속에서 일시적인 반등으로 끝이 날 건지 아니면 이 추세적인 상승이 시작되는 그런 변곡점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우리 같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환영할 일은 맞는 거죠. 다우지수는 2.8% 상승했고 S&P 500 지수도 3.06% 급등,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3.34%나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틀 연속 2% 넘는 그런 급등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자, 일단 시장의 분위기는 이 연준이 매파적인 금리 인상 정책을 완화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제 호주 이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됐는데 시장의 예상을 모두 뒤엎고 0.25%포인트를 인상한 2.6%로 결정하면서 앞서 4차례 빅스텝, 즉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해오다가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겁니다. 자, 비록 6개월 연속 금리를 올리긴 했지만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기 시작한 건데요. 자, 금리가 단기에 너무 많이 인상됐다고 이 호주 중앙은행 총재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로써 인플레이션 압박에 경쟁적으로 이 금리를 인상하던 주요국 중에서 처음으로 인상 속도를 늦추게 된 건데요. 자, 앞으로 각국의 중앙은행들 역시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사이에서 정말 많은 고민이 있을 듯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고요. 주식시장에는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제장 호주 증시도 4% 넘는 급등을 보였고 미국 역시 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다는 그런 기대감에 미국장도 2% 넘게 오른 거죠. 자, 변동성 지수인 빅스 지수인데요. 어제 하루 3.42%나 하락을 하면서 30선이 깨졌죠. 위축되던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는 완화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이 주식 투자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실적이나 실물 경제도 중요하지만 이 심리적인 요인도 정말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변동성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겠죠. 다만 이러한 변동성을 최소화하면서 이 중장기 투자를 계획한다면 역시 S&P 500이나 나스닥 100과 같은 이 지수 추종 ETF 투자가 가장 안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연준 매파적인 기조가 이 전환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어제 발표된 미국의 8월 구인 건수에서도 알 수가 있었는데요. 1010만 건으로 전월보다 10% 급감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자, 지난해 6월 이후 최저치이고 한 달 사이에 110만 건의 감소폭은 이 코로나 팬데믹 초기인 2020년 4월 이후 가장 큰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1000만 건이 넘는 이 구인 건수 자체는 아직까지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고요. 다시 말해서 기업들이 연준의 금리 인상과 불투명한 경기 전망 등을 고려해서 채용 규모를 줄이고 있다는 말인 거죠. 경기 침체 우려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자, 이런 고용시장이 흔들린다면 연준이 이 금리 인상을 펼칠 때 베이스로 삼고 있는 가장 큰 경제 지표가 붕괴가 되고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미국 역시 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는 것이죠. 자, 경기는 침체가 되고 있지만 주식시장에는 호재로 작용을 하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자, 공포 탐욕 지수인데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17을 기록하면서 극강의 공포를 느낄 만큼 장이 좋지 못했는데 지금은 30까지 올라왔죠. 어느 정도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됐다는 말이고 연준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이 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과연 연준이 이 시장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그런 금리 인상 정책을 펼치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지만 시장은 이미 이 완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분위기죠. 자,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패드워치를 보시면 11월에 예정된 FOMC 회의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75bp 인상할 확률은 62.2%이고 50bp 인상할 확률은 37.8%로 아직까지 75bp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더 실려있긴 합니다.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엔 40.5% 대 59.5%로 50bp 인상에 좀 더 근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아직까지 이 패드워치는 75bp 인상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고 연준이 아직까지 별다른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아직까지 한 달 정도가 남았으니까요. 언제든지 확률은 또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확률은 또 확률일 뿐이니까 참고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이 국내 전기차 업체를 비롯한 배터리 셀 업체와 양극재, 음극재 등 배터리 핵심 소재 부품 업체들까지 모두 큰 폭의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요. 왜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새로운 법안을 들고 나와서 이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걸까요? 사실 중국은 이 배터리 원자재 시장에서 흑연을 제외하고 배터리 관련 광물 매장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 선진국들이 기피했던 정제와 재련 시설 그리고 기술 투자를 통해서 현재 중국을 거치지 않고서는 이 쓸만한 광물을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낸 거죠. 자, 정제는 광석을 용광로에 녹여서 금속을 뽑아내 이 제품으로 만들어지기 전 상태의 금속 덩어리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고, 재련은 열이나 화학적 방법을 가해서 광석과 천연 자원으로부터 이 금속을 추출하는 작업을 말하는데요. 자, 배터리 셀에 사용되는 광물은 바로 이러한 과정을 거친 그런 광물들을 말하는 거죠. 사실 중국의 광물 채굴 비중은 약 20% 정도에 불과하지만 바로 이 정제와 재련 과정에서 90%라는 절대적인 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대로의 대대적인 이 전환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배터리 수급은 정말 필수적인데요. 바로 배터리의 핵심 광물들이 이 정제와 재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중국이라는 나라를 무조건 거쳐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은 이 중국산 배터리 소재를 일정 비중 이상 사용한 그런 기업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등의 견제구를 날리기 시작한 것이죠. 자, 특히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서 철저히 중국을 배제시키고 있고 이 중국산을 배제한 이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법안을 발의하면서 중국의 배터리 산업 성장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자, 결국엔 이 새로운 에너지 패권을 쥐기 위한 각국의 전략이 담겨 있는 건데요. 현재 광종별로 보면 광물 정제련 시장에서 이 중국은 리튬 60%, 니켈 65%, 코발트 82% 등의 점유율로 거의 독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원료 수급을 위해서 이 원광 보유국이 아닌 중국에서 소재를 사들여 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 역시 이미 잡은 배터리 관련 이 에너지 패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최근에 아프리카와 남미 등 이 주요 해외 이 광산 채굴권까지 사들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중국의 최대 리튬 기업인 감펑 리튬은 지난달 아르헨티나 광산 채굴 회사인 리테아를 하나로 약 1조 3천억 원에 인수를 했고, 화유 코발트는 지난해 말 아프리카 짐바브웨 리튬 광산 업체를 5,600억 원에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캐나다와 호주 등에서도 계약이 진행되거나 이미 체결된 경우도 있고요. 자, 중국은 이 광물의 정제련 시장을 넘어서 광물 채굴 관련해서도 두각을 나타내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무섭죠. 단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만 봐도 산유국이기 때문에 저 정도의 부가가치를 올리면서 부를 축적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 광물과 정제련 사업이 새로운 에너지원, 즉 원유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각국은 그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다투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중국을 제외한 이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나라 어디가 있을까요? 네, 바로 한국인데요. 자, 미국도 이런 한국의 배터리 공급 없이는 전기차 시장을 확장해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너무 급하게 서두른 감이 있죠? 자, 바로 이런 중국의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낮추기 위해서 미국은 당장 2024년까지 배터리의 핵심 자재 가운데 40%를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를 통해서 공급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자, 이 비율은 2026년까지 80%까지 확대가 되고 2028년까지는 100%가 되기 때문에 국내 배터리 관련 업체들이 현재 머리가 아픈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법안은 이 미국의 재벌 찍기식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개정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한국을 비롯한 일본과 EU 등에서도 이번 미국의 IRA 법안이 WTO의 무역협정 비차별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미국의 의도는 이미 잘 알았으니까 어느 정도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자, 미국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만간에 이 절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조정을 받던 국내 2차전지 관련주들도 기지개를 펼 수가 있겠죠. 자, 그만큼 2차전지 배터리 산업이 앞으로 정말 핵심 산업이 될 것이라는 반증이기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투자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바로 속보가 떴는데요. 자, 바이든 대통령이 친서를 보내서 인플레 감축법과 관련한 우려를 인식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추가로 협의 가능성을 밝혔다고 합니다. 자, 10월 들어서 하나씩 이 꼬였던 실마리가 풀리는 것 같고요. 자, 내일장 2차전지 관련주들이 또 어떻게 움직일지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부터 서서히 주가는 확실하게 우상향에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2차전지 배터리는 이 한국과 중국이 시장을 잡고 있는 거죠. 특히 광물 등 원소재 공급에 있어서는 현재 중국을 따라올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 내의 종목들을 보시면 2차전지 셀 업체뿐만 아니라 전기차와 광물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루한 조정이 이어지고 있어서 때로는 꼴도 보기 싫을 수도 있는데요. 분명히 다시 상승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달 16일에 있을 중국의 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다시 한번 발동되면서 탄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국내는 이 개별 종목에 대한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LG엔솔이나 포스코케미칼, LNF와 에코프로 BM 등에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자, 역시 중장기 투자는 안전하게 ETF로 모아가는 것도 괜찮겠죠. 타이거 2차전지 테마가 있고요. 타이거 글로벌 리튬엔 2차전지를 통해서도 전 세계 2차전지 관련 기업에 골고루 투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추천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여러분의 투자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